예, 방금 소개받은 신춘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전체 강의는 뭐, 앉아서 진행해도 되겠죠? 네. 오늘 동학 지도자 피체 노정, 경기 동학의 순례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경기도에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강의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요. 네. 또 사무총장님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순례길을 네.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특별히 모셨어요. 아. 자기가 이제 아니 계속 해야죠. 예. 우리가 선양하고 기리는 것들을 여기 어느 뭐 특정한 종교, 그러니까 뭐 천도교라든가 뭐 동학 천도교만의 그런 그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우리 민족의 스승들이나 다름없는 분들이어서 계속 선양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면 제가 앉아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강의 전에 지난번에 계속 강의를 하셨는데 계속 진행해왔던 이제 선생님들 강의 내용들을 예, 영상으로 봤어요. 봤는데 워낙에 이제 동학 연구 많이 하셨던 그런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이 동학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들, 이 수은 최재우 선생이나 해월 최시영 선생, 그 다음에 의암 손병희 선생님 이르기까지 동학에서 그리고 천도교에서 전반적으로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그런 뭐 철학이나 사상이나 어떤 정신 가치들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저도 영상 보면서 많이 공부를 했고요.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이런 그 피체 노정이라든가 순도의 노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이제 연구자들, 동학 연구를 해오신 선생님들의 연구 성과에 기반을 해요. 예, 그런 분들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 현장들을 직접 답사해보고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선행 연구가 없었으면, 뭐 저처럼 이렇게 이제 현장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죠. 예. 근데 다행히,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그런 연구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장 연구도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더 계속 또 해야 되는 그런 그 현장 연구고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지난 이제 몇 년 동안 이 동학 지도자 이 세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 동학 천도교사에서 많은 그런 그 울림을 주셨던 분들이지만 이분들의 이 삶이 이 온전하거나 아주 평탄한 그런 삶은 아니었잖아요. 이 고난과 이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구도의 길이었고 순환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행적들을 좀 쫓아가면서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가치들을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현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동학 지도자 피체 노정이고요. 제가 사실은 이 경기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기도에 이제 이 동학 지도자들 중에서 특히 해월 선생의 묘소가 여주에 있기 때문에 해월 선생의 피체 노정을만 가지고 할까 하다가 그래도 동학 지도자들을 하려면 작년에 이미 나름대로 현장을 다녀왔던 그런 그 성과들도 있었기 때문에 수은 최재우 선생의 피체 노정 그리고 해월 선생의 피체 노정들을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또 수은 선생의 피체 노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좀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방송대학에서 프로그램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현재 회사에서는 방송 제작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관심사로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역사 공간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인물, 그 다음에 공간인데, 그 공간 중에서도 이제 길, 옛길 있죠. 예, 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연행길이나, 그 다음에 이 통신사길, 그 다음에 뭐 표회로,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이 동학 지도자들의 이 피체 노정도, 같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독립운동 유적지들, 임시정부 이동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 역사 안에서, 주로 이제 이 공간과 관련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동학 지도자 피체 노정 같은 경우도, 그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먼저 그러면 제가 그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어려운 단어예요. 피체. 예, 피체 노정. 도대체 이게 피체 노정이 뭔 말인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피체 노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아름다운 길,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있는 그런 공간들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당했던, 순환을 당했던 그런 현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관광학 용어로 다크투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4.3이라든가 6.25 한국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다크투어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피체 노정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소개 좀 하고요. 특히 이제 이 동학 지도자 피체 노정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가 돼야 되고 핵심적인 게 이제 수훈 최재우 대신사님의 피체, 그리고 순도 노정을 작년에 그 답사를 한 4번 정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전부터 현장 연구해가지고 그 결과들 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개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이제 우리 경기동학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되는 게 바로 수훈 최재우 대신사의 뒤를 이어서 동학을 이끌어 나가셨던 분이 바로 해월 최시영 선생인데, 이분의 이 피체길이 바로 경기도와 경기도 바로 접경 지역인 원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까지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곳인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해월 신사님의 묘소가 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도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또 경기동학을 관심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월 신사님을 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가 피체 노정과 순도 노정을 현장 조사를 했어요. 예, 실제 현장 조사하고 지금도 계속 시간 될 때마다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현장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이 현장들, 피체 노정과 순도 노정의 현장들이 좀 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여전히 이제 기록이 혼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그런 그 현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지금 현재 벌써 100년 전 얘기인데, 과연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그 현장에 남아 있는지, 또 어떤 실물들을 우리가 가서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기록 사진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 동학 지도자들이 정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 동학 천도교로 이어져 나오는 데까지 왔다면, 이게 우리가 그 현장들, 이 지도자들이 그 당했던 순환의 길들을 그냥 우리가 이 고통의 길, 고통만 수반했던 그런 길로만 인식을 한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 고통의 현장에서 그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런 좋은 그런 말씀들을 오늘에 좀 되살리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비록 그 현장은 다크투어의 현장이지만 우리가 희망을 찾아가는 공간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공간들을 찾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통 이제 역사 공간들 얘기할 때 길에 대한 이야기 좀 제가 강조를 좀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특히 이제 옛길 역사 공간 중에서도 길이라고 하는 공간들을 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은데요. 우리가 어디 유물 유적을 보러 간다고 하면 이 다양한 그 루트를 통해서 그 현장으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주에 수은 최재우 선생의 탄생지, 해월 최시영 선생의 탄생지가 경주인데 그 경주로 만약에 간다면 우리가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부산을 거쳐서 경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 교통로를 이용해서 갈 수는 있는데,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단순히 교통로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지나가는 이 여정 중에 만나는 그런 문화들인데 그게 경기도의 문화, 충청도의 문화, 경상도의 문화들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사이에서 어떤 또 다른 그런 유적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서울에서 또는 안산에서 이 경주까지 가는 과정에서 경험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행문으로 쓸 수도 있고 우리의 소감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주에 가가지고 수은 선생이나 해월 선생의 그런 유물 유적들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행적들을 조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분이 이 피채길이 다 있거든요. 피채길이 그 사이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그런 공간들을 찾아간다면 우리가 그러면 이 길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동하는 교통로의 범위를 조금 더 넘어서는 우리가 문화적인 측면에 문화유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거창하게 중국의 참화고도라든가 아니면 유럽까지 이어졌던 실크로드라든가 우리 국내에서만 봐도 뭐 올레길, 둘레길 많이 있잖아요. 역사 탐방로 많고 그런데 우리가 피채길이나 이런 것들 이것도 결국은 역사 탐방로와 다름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길의 가치 길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길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물론 건강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쟁이나 재난 그리고 뭐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현장들. 또는 그로 인해서 죽음이 발생했거나 큰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배어 있는 그런 대상들을 우리가 주로 이제 다크 투어의 현장이다. 그리고 그런 현장을 가는 것을 다크 투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일종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현장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비극적인 현장들을 찾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잡고 현장에서 그 안타깝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여행을 다크 투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용어가 나온 지는 뭐 서양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 국립국어원에서는 2008년에 그런 이 다크 투어를 우리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 공모를 통해서 용어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역사 교훈 여행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로 정리를 했는데 이게 바로 다크 투어의
우리식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의 현장에 가가지고 나름대로 그들을 추모하고 교훈을 얻는 그런 여행으로 삼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 그 다크 투어에 보면은 많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재난을 당했던 이런 것들이라면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이제 이미 일어난 사건이나 장소, 인물에 대한 그런 그 평가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주로 많이 하기는 해요. 예. 우리가 뭐 세월호, 가장 근래 이태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크투어의 현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 그런 사건들이나 이런 이 현장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안타깝게 희생된 현장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현장을 다크투어의 현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죠? 이 정도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으면, 한국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이제 그 이전에 많은 역사 현장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다크투어에 대한 그 개념들을 우리 동학천도교의 그 역사 안에서 제가 집어넣는 이유는 이분들 특히 이제 제가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 공간 이런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동학 지도자, 특히 동학을 창명하셨던 수훈 최재우 선생이나 해월 최시영 선생, 그리고 의암 손병희 선생, 이런 분들이 결국은 그 당시에는 이제 관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우리가 이 동학혁명을 거치면서 가장 근래 빚의 오는 과정에서 민중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민중들이 대접받고 사는 그런 세상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시작을 했던 것들이 사실은 동학의 이런 정신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동학의 지도자들을 단순히 종교적인 측면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격변의 18세기, 19세기를 거쳐오는 과정에서 근대 이행기에 이 뛰어난 선각자들,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민중의식들이 고양됐던 그런 측면이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전히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동학 지도자들을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훈 최재우 선생의 이 피체 노정이나 이런 해월 선생의 피체 노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 여기에 이제 뭐 독립운동도 해당되고 다 해당이 돼요. 예, 이런 것들 제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뭐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크투어라고 하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좀 감이 잡히실 텐데, 피체 노정이 그러면 뭔가? 사실은 피체라고 하는 것은 한자 말이기 때문에,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로는 피체라는 말은 붙잡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힌다라는 것은 일종의 죄인이 돼서 붙잡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겠죠. 전쟁의 포로가 되는 것을, 포로가 되는 백성들을 피로라고 해요. 피로인. 그래서 전쟁 포로를 피로인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병자호란때 끌려갔던, 임진왜란때 끌려갔던 이런 이 백성들을 피로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끌려갔던 길을 피로노정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오늘날로 보면 용어가 전쟁 포로로 끌려가던 길이라고 풀어서 쓸 수도 있지만, 예, 이제 편의상 한자로도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한문의 그런 그 한자 표현으로 피로노정 아니면 뭐 피체 노정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 뿐이에요. 조금 더 풀어서 쓰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 그런 고난의 현장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붙잡혀서 끌려갔던 길,
이제 좀 좁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도의 길, 그러면 끌려가서 재판받고 사형을 당하고 묘소까지 이장됐던 그 순도의 과정들은 또 순도 노정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피체 노정이나 순도 노정을 다 포괄해가지고 우리는 순환길, 순환노,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활동을 하시다가 관에 의해서 붙잡혀서 관하로 끌려오는 그 과정들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피체 노정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고 묘소까지 안장되는 그 과정들이 이제 순도 노정,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학 지도자의 피체 노정이나 순도 노정은 이 세 분의 지도자를 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두 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수훈 최재우 선생이나 해올 최시영 선생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구도의 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피체길이나 순도길, 이런 것들이 좀 특정돼 있는데, 의암 손병희 선생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 서대문 형무소에 거기서 이제 옥살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방면돼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이 국제적인 판세를 읽기 위해서 일본으로 또 잠시 망명을 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망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주유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제 표현하는 방식들은 있는데, 이분이 한 5, 6년 동안 일본에 또 망명을 했던 그런 그 행적들도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그냥 자료집에도 있을 거예요. 예, 그동안에 이제 수훈 최재우 선생이나 이런 동학 지도자들의 이런 피체 순도 노정들을 기초조사했던 그런 이제 과정들인데, 오랫동안 좀 했어요. 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동학기행까지 하면 많죠. 2017년부터 저는 이제 동학기행 참여를 했는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 것은 2019년부터 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올해도 간간히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수훈 대신사 피체 노정까지 했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이 동학 지도자의 피체 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이 처음으로 하신 거죠?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 동학천도교계에서 표영삼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또 저명하신 윤석산 교수님이나, 그리고 다른 연구자 선생님들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가장 근래 성강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했어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소개를 할 건데, 저는 전문적으로 동학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동학기행에 참여하면서 이런 현장 연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연구 한 것도 경력도 좀 일천하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들 주로, 제가 소개를 하는 거라서, 연구자 선생님들의 이런 성과에 비하면 저는 좀 많이 떨어지긴 하죠. 길 전공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동학 지도자들의 그런 사상이나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예, 제가 그쪽에 공부를 오랫동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 연구자들이 했던 그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현장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수훈 최재우 피체 노정은 그동안에, 제법 또 현장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천도교 사회문화관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많이 했고요. 오늘 여기, 김시영 대표님도, 초기에 저희들 현장 연구하실 때 같이 하시면서 연구에 참여를 같이 하셔서, 매우 이제 많은 도움을 주시기도 했는데, 이분의 이제 피체 노정의 이 계략적인 것을 좀 살펴보면 그래요. 우리가 그래도 대신사님의 피체 노정을,
우리가 좀 이해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1863년에 이 동학 창명 이래 이 되게 관의 지목이 심했어요. 그 관의 지목이 심했다는 얘기는 조정으로부터 많은 유생들이 이 동학의 폐해를 상소하는 그런 이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관에서 그걸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어요. 예, 자, 이 육아의 전통대로 이 유교의 핵심 사상들을 국가의 정책 기조로 삼았던 조정인데 이 유생들의 항의가 빗발치니까 이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에서 이 선정관을 파견을 해가지고 이 관에서는 이미 이제 사술로 바라보고 이 혹세무민하는 그런 세력들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동학도들을 이제 이 척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인 거죠. 그래서 1863년 이제 10월 달쯤 되면 이 선정관 정운구를 보내가지고 이 수은 최재우 선생을 피치하기 위한 그런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11월 달에 이 선정관 정운구가 문경세제를 넘어서 이 경주로 오는 과정에서 미리 선발대들을 풀어가지고 정보 취합을 다 해요. 근데 문경세제를 넘어서 이 경주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가는 동네마다 최재우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동학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민간에서는 동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최재우 선생의 그런 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미 널리 퍼져 있다는 걸 다 알고 옵니다. 그래서 체포하기 전에 이미 그 휘하에 있던 부하 장교들 둘을 동학에 입도하는 사람으로 변장시켜가지고 보내요. 그 용담정까지. 그 당시에 용담정에서 계셨는데, 그래서 동학에 입도할 사람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최재우 선생에 가서 인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오겠다 하고 경주로 나와요. 그런 다음에 그날 저녁에 새벽에, 그러니까 자시니까 1시 정도 돼요. 새벽 1시 정도. 그때 경주에 이 관원들을 데리고, 포졸들을 데리고 용담정을 포위해가지고 용담정을 급습합니다. 그래서 수은 최재우 선생을 비롯해서 23명의 도인들을 경주 관하로 압송을 해요. 이게 지금 그 순서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 관하에 이제 동학 도인들이 갇히고, 그 당시에 이 수은 선생은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형산강이라고 있는데 형산강 근처에 큰 고목 아래에다가 묶어놨어요. 예, 거기서 이제 이 사다리 같이 생긴 그런 형태로 만든 그런 형틀에다가 거기서 이렇게 뒤를 묶어가지고 상투 머리를 잡아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게 만들어서 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많은 저작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일종의 이 동학의 괴수니까 창피를 준 거죠. 그 능욕을 당했던 곳이 바로 형산강 변이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따가 저녁에는 다시 이제 이 정운구가 있는 경주 관하의 아마 옥사 내지는 그 근처에 모처로 가서 하룻밤을 보낸 걸로 압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날로 이제 이 대구에 있는 경상가명으로 갔다가 경상가명을 거쳐서 한양으로 압송이 돼요. 한양이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이 나라에서 제일 지금 그 중요한 그런 이 수계를 잡은 거잖아요. 관의 입장에서 보면. 예. 그랬기 때문에 한양으로 압송을 하게 되는데, 한양으로 압송을 할 때는 거의 영남대로길과 거의 유사한 그 당시에 영로를 따라서 갔을 때인데, 문경세제를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문경세제 쪽에 이미 동학도인들이나 백성들이 운집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 수은 선생을 탈취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소문이 들리니까 정운구가 압송하는 과정에서 보은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길을 우회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과천까지 올라가거든요. 그게 이제 수은 대신사 피체 노정의 앞상의 상행 노정이 되는 건데, 과천쯤에 갔을 때 철종이 승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철종인데, 철종이 승하를 하니까 과천에서 머물러 있다가 한양 의금부나 포도청으로 가지 못하고 과천에서 며칠 있다가 바로 경주 가명으로, 경상 가명이 있는 대구로 다시 보내져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수은 최재우 대신사의 도술이 뛰어나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고, 그래서 관리들 입장에서도 혹시라도 어떤 저기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마음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에 철종이 이제 붕어했죠. 임금이 죽었을 때 이제 붕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금이 죽었기 때문에 그 정신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조정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범죄인이기는 해도 이 사람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신문을 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비어있는 임금 자리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이 세도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조정 자체가 얼마나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이 임금의 자리를 비워놓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고종이 들어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비의 명으로 인해서 다시 원지로 복귀시키라는 그런 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대신사께서는 과천에서 다시 이제 원래 올라갈 때 가려고 했던 그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영남대로의 그 길을 따라서 이 용인 양지를 거쳐서 충주 문경세제를 거쳐서 다시 여기 대구까지 내려오는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행과 하행의 피체 노정입니다. 대구까지가. 그러니까 경주에서 용담정에서 붙잡혀가지고 경주 관하로 갔다가, 경주 관하에서 대구 가명으로 갔다가, 대구 가명에서 과천 관하에 갔다가, 과천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 그래서 경상 가명까지 여기까지 오는 게 바로 피체 노정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경상 가명에서 신문을 받고 사용을 언도받고 나중에 경상 가명의 관덕정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경주의 가정리에 있는 묘소까지 이장되는 그 과정이 순도의 노정인 거예요. 자, 해월 선생의 피체 노정, 순도 노정 이해되시죠? 자, 그걸 지도로 한번 볼게요. 지도 자료집에도 있으니까, 자료집에 있는 지도는 제가 초창기에 자료 보내면서 제가 이전 자료를 보냈기 때문에 지도의 이쪽 부분이 조금 달라요. 이 부분에 제가 점선으로 표기된 부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저기에 보시면, 자, 경주에서부터 대구 거쳐서 저기 과천까지 올라가는 거. 자, 원래 목적지는 한양이었지만 과천까지밖에 못 갔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올 때는 저 파란색 선이 있는 경로를 따라서 내려왔다. 그래서 문경세제에 와가지고 상주를 거쳐서 대구까지 오셨다. 그 다음에 대구에서 이제 최종 신문 받고 참 당하시고 형을 당하시고 순도를 하셔서 경주까지 다시 모시고 왔다. 모시고 올 때는 그 밑에 길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가 이제 바로 수은 최재우 선생의 피체 노정의 핵심적인 공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걸 여기에 약간의 그 노선을 달리 표현을 해놨냐면, 이 연구자들마다 그 다음에 이미 선행 연구에서도 약간씩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제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이 연구들이 보은에서 청안 직산을 거쳐서 과천까지 올라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록도, 그런 이제 연구로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되고 있지만,
제가 올해 초에 그 논문 발표하면서는 제가 다른 주장을 좀 했어요. 뭐냐면, 이 주장은 기본적으로 제가 따르기는 하되, 우리가 다시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면, 보은에서 회의를 거쳐서 저는 청주 천안을 거쳐서 직선으로 올라가는 방안을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청주, 여기가 보면 충주가 있는데, 보은에 상주 지나서 충주가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서 이 보은까지는 똑같이 써놓고, 기록에 충주로 돼 있거든요. 충주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노선이 충주는 여기 있고, 직선은 여기 있는데, 보은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보은에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기록에 충주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청주로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록이 써져 있던 이 초기에 이제 기록들에 보면 수은 대신사께서 남원 은저감으로 주유하실 때 승주를 성주로 표현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 지명을 오기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동선적으로도 이렇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상행해서 올라갈 때 문경은 이미 그 백성들이나 도인들이 그 대기하고 있어서 탈취당할 걸 염려해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예전에 이제 이 동네로 내려가는 그 길의 연속 선상이고 역참의 길이기도 하고 이 길도 역시 삼남대로서 올라오는 이 천안 삼거리 있는 이쪽 길과도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길도 한 번쯤은 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길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기존에 충주로 되어 있는 기록이 아마도 청주일 것이다라고 하는 쪽에 조금 무게를 두고 이제 저는 이 루트를 좀 상정을 해 놓은 거고요. 제가 이제 올해 논문을 제출을 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상정을 해서 이제 논문에다가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 기존에 지금 현재 연구의 주요 성과 그러니까 루트들은 여기 이 붉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 이 루트를 기존에 따르고 있고 작년에 답사할 때도 이 루트 위주로 답사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지나갔던 경로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들을 보시면 대신사의 지난 행적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청안을 찍은 이유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중간에 보훈을 기록으로 다 그렇게 남아 있어요. 예, 기록으로 남아 있게 된. 그러니까 이 천도교의 이 초기 기록들 중에서 몇 개의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들이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취합점, 그 다음에 그 표영선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그 뒤에 계속 이 현장들을 공부를 하셨던 이 여러 선생님들의 연구 성과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저 실선으로 되어 있는 이제 루트를 기본적인 루트로 많이 이제 그 활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태서 저는 이 충주의 지명을 저는 청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이제 주장을 이렇게 한번 해본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 주장이 맞다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길 연구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지리 공간을 바라보는 그런 그 관점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기록에 어쩌면은 이 지명이 잘못 표기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승주를 성주로 표현했던 것처럼 약간 비슷한 충주나 청주나 약간 비슷하죠. 예. 그래서 그런 면들이 조금 반영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동안에 제가 여기 일부러 제가 자료를 바꾸면서 가장 근래 표영선 선생님 이후로 물론 이제 다른 연구자들도
이 많은 연구들을 냈지만, 근데 이제 그 연구들이 대부분 부분 그 피체 노정을 다루거나 피체 노정을 다룬다기보다는 수은 대신사님의 행적들을 조명하는 과정에서 피체 노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공간들을 언급은 많이 하셨는데, 수은 대신사님의 피체 노정기를 그 집중적으로 좀 연구하는 논문들이 이제 근래에 나온 게 바로 이거라는 얘기예요. 성강현 선생님이 수은 최재우 사적 연구라고 해가지고 이 남원 은저감까지 가셨던 주유 팔로 했던 그 루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순도 노정까지 다 다뤘어요. 다 다뤘고, 그 다음에 신인간의 그 기고를 하실 때 피체 노정까지 다 다뤘기 때문에, 그리고 논문도 작년에 나왔을 때, 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많이 참고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수은의 길을 걸어 동학을 만나다라고 하는 책이 가장 근래에 나온 책이에요. 그게 바로 피체 노정과 관련된 그 내용들이 거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 책이 나오기 전에 동학만리라고 하는 게 이 천도교에 이제 제가 알기로 선도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염상철 선생님이 책을 또 내셨는데, 이게 바로 이것도 이제 수은 대신사님 그리고 해월 선생님의 그런 신사님의 그런 그 행적들, 피체 노정, 순도 노정 다 포함해가지고 다루고 있는 가장 근래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본격적인 그 현장 연구 성과? 예,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책들이 이제 근래에 나왔고, 이제 피체 노정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그 명칭을 피체 노정 연구라고 하는 제목으로는 제가 이제 올해 등재했던 이 지도가 이 논문이 이제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해월 선생이나 수은 대신사님의 그런 그 행적들을 조명하는 연구들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연구들의 성과를 기반으로 저도 이런 논문들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수은 대신사님의 이제 피체 노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제가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경기동학에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해월 최시영 신사님의 피체 노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저희가 이제 기초조사했던 그런 과정과 현장조사했던 과정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당연히 기초조사는 문헌조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최선생 문집 도원기서라든가 이 천도교사와 관련된 천도교에 있는 여러 이 관련 이 사서들, 그리고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1920년대 이후로 꾸준히 이 천도교 내에서 이 현장들을 관심 있게 다녀보고 또 기고하신 그런 이제 많은 이 분들의 기고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소개한 그런 학술 연구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초조사를 했고요. 이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해월 최시영 선생의 피체 노정을 가서 피체 노정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은. 그래서 원주 송골의 원진여라고 하는 분의 집에서 피체가 되셨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피체가 됐는지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문헌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피체될 때 관원들에 의해서 어디에서 배를 타고, 그 당시에 이제 섬강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명확하게 어디 나루에서 배를 탔다 이런 얘기는 없기 때문에 기록에도 대략의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피체됐던 그 공간, 원진여의 집을 중심으로 나루를 댈 수 있는, 그러니까 배를 댈 수 있는 나루가 어디 있는지, 그러면 둔둔리와 그 밑에 포진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해월 신사님의
뭐 배를 댔던 그런 공간이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이제 현장 조사들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또 문막에 왔을 때 황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치경 형제의 무죄를 요구하고 대신 붙잡혀서 이동했던 곳이 바로 문막 나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문막 나루가 있는지, 나루 형태로 있는 건지 아니면 형태는 없고 표성만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그 관련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정도. 그 다음에 여주에서는 여주 관하가 이제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신사께서 섬강을 따라서 내려왔다가 흥원창 있는 데가 바로 남한강하고 만나는 구간이거든요. 그 꺾이는 부분에서 위로 여주 방향으로 배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여주 관하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여주 관하에 도착할 때가 저녁에 해 넘어갈 때예요. 해 넘어가가지고 저녁 한 7, 8시쯤 되셨는데 자, 우리 여주 가면은 뭐 바로 생각나는 게 있어. 신륵사 많이 생각나잖아요. 여주 여강, 신륵사. 비록 묶여서 끌려가는 그런 입장이지만 이 여주 신륵사의 그 신륵 모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신륵 모종. 신륵사의, 그러니까 해넘이의 신륵사에서 울리는 종소리. 그게 여주 뭐 팔경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이 해월신사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여주로 이동을 했을 거예요. 그런 장면들도 우리가 만약에 지금은 배를 타고 그 여주까지 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서 여주를 간다면 여주 관하에서 붙잡혔을 때 옥에 갇혔는데 여주 그 당시에 이제 목사가 도대체 그 동학괴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고 끌어내가지고 거의 희롱조에 가까운 능욕을 줍니다. 동학괴수라고 해서 아주 뭐 그냥 뭐 자기들이 상상한 게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괴수의 이미지, 큰 죄인의 이미지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랐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매우 희롱하듯이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해월 신사님이 이 여주 목사를 되게 혼내요. 이 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 생각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도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지방관이, 관리가 이런 정도 수준이니. 하여간, 그런, 이제, 이 해월신사가 호통치는 그런 장면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여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주관하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없지만 그 흔적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 비정은 가능한 곳들이 있어서 찾아보는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여주에서부터는 배를 타고 남한강을 따라서 두물머리를 거쳐서 이제 한강을 따라 그 한양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거기가 이제 남한강 그 수원이어서 우리가 거기를 뭐 배를 타고 이동하거나 이런 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강변 길을 따라서 우리가 답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하고 모레 답사할 때 저희는 이제 그 강변을 따라서 쭉 한양까지 서울까지 들어오는 루트들을 답사를 할 거고요. 서울에서 그러면 도착을 할 때는 어디에 도착을 했을까? 여러 개 그 가설들이 있는데 여기도 한양에서 어느 나루터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딱히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가장 추정치로 좀 근접할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두모포 나루라고 생각을 해요. 그 뚝섬 근처에 있는 지금 지하철 옥수역. 예. 두모포 나루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 남한강을 따라서 저기 충청도와 강원도에서 올라오는 쇠곡선이나 관선이 한강으로 들어와서 한양으로 들어오면 1차적으로 모이는 곳이 두모포 나루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정리를 해가지고 용산창에 가가지고 쇠곡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용산창인데 용산 나루겠죠. 근데 그 전에 한 번 거치는 게 두모포 나루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쇠곡선을 이용한 건 아닐 거고 어찌됐든
그 당시에 이제 사선이 됐든 관선이 됐든, 포졸들이 이동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제수 이동을 하니까. 그러면 그 이동했던 그 배가 한양에 들어와가지고 가장 먼저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곳은 두모포가 가장 유력해요. 광나루는 한양 시내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내려가가지고 가는 것은 거의 좀 신빙성이 떨어지고, 두모포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광화문을 거쳐서, 아니, 광화문이 아니라 동대문을 거쳐서, 경무청까지 갔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저는 추정을 하는데, 이것도 뭐 제가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기록이 없으니까 밝혀진 건 없어요. 근데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을 나름대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관원들이, 강원도에서 올라오는 배를 타고 남한강을 이용해서 오는 관원들이 내리는 곳이 두모포였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두모포를 가장 유력한 이제 곳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양으로 오면은, 한양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 구금이 돼서 신문을 받습니다. 경무청에서 열흘 동안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서소문, 여기 지금 제가 서대문인데 이게 오타예요. 서소문, 제가 새 자료는 이제 고쳤는데, 서소문이에요. 서소문 형무소에서, 서소문 감옥이죠. 감옥에서, 구류를 당하고,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이제 한 10여 차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2월 2일 날 좌포청터에, 그러니까 5월 29일 날 이미 교수형으로 최종적으로 판결을 해요. 판결을 받아요. 그때 판결을 했던 재판장이 조병직이라고 하는 탐관 오리 중에 탐관 오리. 조병갑이보다 더 심했던 탐관 오리가 바로 조병직인데, 조병직이 재판장이었고, 배석 판사가 2명 있고, 그 다음에 보조하는 판사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배석 판사 중에 저기가 있었어요. 조병갑, 고부군수, 동학 농민혁명의 발단이 됐던 곳이 고부고, 그 당시에 고부군수였던 게 조병갑인데, 이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잠깐 유배 갔다가 다시 풀려와가지고 중앙으로 복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동학사에서 정말 문제되는 그런 인물들이 다 여기서 판결까지 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아무튼 2일날 교수형을 당하시고 순도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3일 동안 방치돼 있다가 6월 4일 날 광희문을 통해서 묻혔다가 거기서 송파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동대문 바로 밑에 옛날에 수구문이라고 했던 광희문, 지금 동대문 DDP에서 바로 옆에 있어요. 옆쪽으로, 좀 밑에 쪽으로. 거기에 그러니까 시신이, 그렇죠. 거기는 옛날부터 시신이 나가는 곳이라고 해서 시구문이라고 보통 얘기 많이 했거든요. 예, 서소문이, 동소문이죠. 그러니까. 동쪽의 문이니까. 예. 아무튼,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시신이 수습이 돼가지고, 광나루를 거쳐서 송파, 이상하의 집에 뒷산에다가 묻혔는데, 약 한 2년 정도 묻혔다가, 나중에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에 이제 최시영 묻혀 있다는 그런 소문이 들면서, 이상하가, 이장을 해줄 것을 자꾸 요구를 합니다. 자기도 이제 피해를 당할까봐. 그래서 이장을 하게 되는 게, 그때 이장을 한 게 바로 지금 현재 여주 원적산, 그 다음에 천덕봉 아래 소시랑봉이라고 하는 곳에 묻혀 계시는 곳이 이제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고, 그때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박인호, 4대 교주가 충남 박인호 상사인데, 이분이 메고,
모셔서 갔거든요. 그때 지나갔던 곳 중에 기록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바로 음고개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가 음고개의 위치는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음고개가 어디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있는데, 거기 그 당시에 이 하룻밤을 묵어갔던 그 주막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은 뭐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개연성이 있는 그런 지점들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그 지금 주 날짜를 네. 얘기하시는 전부 다다 음력인 거죠, 그죠? 그렇죠. 전부 다. 예, 음력이고, 여기 양력으로 돼 있는 게 이제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예, 예. 저 양력 7월 20일이 옛날 달력을 가지고 그렇죠. 지정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시기에.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제가 밑에 그 소실항봉 네. 중석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현재 묻혀 계신 곳이 이제 소실항봉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그건 이제 기록에 제가 이제 어느 기록인지 제가 여기서는 제가 표현을 안 해놨는데, 기록에 저렇게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원적산 천덕봉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천덕산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요. 예. 천덕산이라고 하는 데도 많아요. 그 다음에 천덕봉, 뭐, 요렇게 표현한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연구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건데, 그 기록에, 과거에 1872년이면, 대신, 수훈 최재우 선생이 9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약 한 20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데, 그 당시의 지도들이나 그 이후의 지도들 보면은 다 원적산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천덕산으로 표현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근래 지도들은, 천덕산이라고 표현돼 있고, 천덕봉이 표현돼 있는데, 지금 천덕봉 밑에 계시거든요. 지금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천덕봉하고 묘소는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실항봉이라고 하는 게 천덕봉 아래에 있는 소실항봉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주 관아의 지도들인데, 그 당시에 여주 관아의 그 모습들이고, 관아의 위치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객사가 여기 있었고, 청심루가 여기 있었고, 기좌 제1루라고 했던 게 영월루인데, 지금 어디냐면, 동산 있죠? 여주대교 바로 옆에 마암에, 거기가 그 밑에가 큰 마암이라고 하는 바위 있거든요. 그게 유명해요. 근데 그 위에 누가 하나 세워놓은 게, 옛날에 여기 요거 있던 경기 좌측에 가장 제일 가는 누각이라고 했을 정도로 아름다웠던 누각이 영월루인데, 그 누각이 그쪽에 지금 여기 마암이라고 돼 있죠. 요 위에 갖다가 지금 복원을 해 놓은 거예요. 옮겨 놓은 거예요. 예.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청심루가 있었던 곳은 조금 아까 김시영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여주 초등학교 자리, 예, 거기에 가면은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객사가 있는 여기 이쪽이 바로 지금 현재 여주시청 들어가 있는 그쪽이에요. 자, 요건 이제 그 당시에 광여도라고 하는 이 지도에 여주목 관아의 그런 그 모습들을 해놓은 거고요. 예. 옛날에 이제 여주목의 청심루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예, 일제 때 이제 소실됐던 조선통신사 관련해서도 나오기 때문에 아주 유명합니다. 제가 이제 전공이 조선통신사나 사행 전공이기 때문에 청심루는 제가 계속 연구를 해왔는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 여주나루가 있고, 여주초등학교가 있고, 여주시청이 있는데, 옥사토로 추정이 되는 곳은 그 사이에 있는 길의 큰 길이에요. 물론 지금 여기는 오늘날 현재 길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의 길보다는 조금 더 강 쪽으로 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길 정비하고 도시 개발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역사 공간들은 사실은 지금 오늘날의 그런 그 지리 공간으로 무조건 똑같이 대입시키면 절대 안 되거든요. 여주나루에 있다가 계시다가 옥사 쪽으로 여주나, 그러니까 원주에서 여주나루로 와가지고 관하로 들어온 거죠. 예. 그리고 하룻밤을 머무른 거죠. 그런 다음에 돌아가실 때 한양으로 이제 이동을 할 때도 여주나루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지역이 북문이 있는 쪽이거든요. 그 당시에 북문으로 나갔다고 했으니까 여주나루를 건너서 바로 배를 타고 이동을 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저기 이포나루라든지 그 이런 쪽은 여기서부터도 한참 가야 돼요. 근데 죄인을 안전하고 쉽게 이동을 시키려면 어차피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여주나루에서 데려갔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천도교구, 여주교구 있는데 아닌가요? 여주나루가? 지금 여주 천도교구가 있는. 그리고 이제 비각거리가 있었다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천주교들 있죠. 천주교 순교자들이 여기서 참수를 많이 당했어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동학의 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던 장소는 천주교인들 받았던 장소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원래 죄인들을 다루는 곳이 특별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비각거리 근처에, 그 비각거리라고 하는 것은, 비각은 사통팔달의 큰 거리에 세워놓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가고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그런 데서 참수를 하고 죄인을 다뤘다는 얘기는 저작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원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주 옥도 그 사이에 어디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고지도에는 옥사터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서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천주교 역사를 뒤집어 보니까, 찾아보니까, 추정은 가능하겠더라는 거죠. 예. 자, 영월로가, 원래 이제 여기 있던 관하에 있던 영월로가 지금 현재 근린공원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조사를 했던 때는 20년에 갔어요. 예. 20년에 송파에서 순도노정, 피체노정을 다 간 거예요. 예. 물론 부분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여기 오타입니다. 해월 신사예요, 신사. 선사 아닙니다. 오타가 많네요. 예. 해월 신사 행적 관련해서 미확인된 유적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논문을 쓰기 위한 그런 작업들 위해서 이제 한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조사를 했고요. 신사인데, 네, 오타입니다. 네, 신사님입니다. 네. 아무튼, 주요 공간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현장 기록 사진들, 그리고, 이 위치의 명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GPS 좌표, 기록도 했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후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학혁명정신 선양 사업단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감회장 하셨던 송파의 지음곡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이 지음곡이라고 하는 지명들도 나오기는 했지만, 그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광주 북면인데, 광주 북면은 지금 어디냐면, 송파거든요. 그러니까 광나루에서 30리, 그러면 한 12km에서 15km 정도 그 거리에 있다라고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이상화에 대한 이야기도 안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곡에 저희가 가서 확인을 했고요. 피체지 확인했고, 둔둔리 나루터. 둔둔리는 그 당시에 해월신사께서 원진여 집에 있을 때, 의암 손병희 성사님은 어디 계셨냐면, 바로 근처에 둔둔리라고 하는 곳에 집을 얻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꼭 해월신사의 행적이 아니더라도 손병희 선생의 행적을 쫓아서라도 우리가 둔둔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근처에서 나루터가 둔둔리에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여주 관하, 아까 자료조사했던 거 저희가 다 조사를 했고요. 남한강과 여주 섬강이
만나는 흥원창 이런 데 다 저희가 했고요. 지나가는 그런 거 남한강변의 주요 공간들,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GPS 좌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주로 작업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게 GPS 좌표 이동했던 그런 그 주요 장소들이고 동경 북위 좌표들 다 해놨습니다. 이런 좌표들을 통해서 이제는 지금 현재는 콘텐츠로 개발이 안 됐지만 우리 내비게이션인 것처럼 우리가 뭔만 입력을 하면 바로 저 좌표가 떠서 누구든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고 아니면 핸드폰 켜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초 조사를 한 거예요. 예. 나는 시한 순학이었는데 우리 신출로 교수님은 저 좌표를 남겼구나. 네. 예. 예. 그러니까 김시영 대표님 그 남긴 시 가지고 막 다큐멘터리에 써먹고 막 그랬어요. 예. 워낙 시가 좋아가지고. 예. 특히 여주 여강. 예. 해월의 강. 예. 아주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앞으로 계속 이거 작업해가지고 제가 이제 수은 대신사님 좌표값은 논문에 썼어요. 근데 이제 해월 신사님 논문은 이번에 이제 겨울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이런 자료들 다 넣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GPS 경로 따라서 실제 정거론이라든가 그 근처에 해월 선생이 아무래도 여기에 계시는 동안에 다니셨을 걸로 추정이 되는 장수폭포라든가 그 다음에 원진여의 집 이런 곳들 다 확인을 했고요. 우리가 내일 저 왼쪽에 있는 정보로가 장수폭포 갈 거거든요. 네. 오늘 밤에 변신되시면 내가 예. 그리고 이제 물구비 나루터라든가 아마 내일은 이제 저희들도 문막 나루는 가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여주 관아터 지금 관아터가 여기에 있고 여주 강변에 나루터가 저렇게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을 저희가 다 답사하면서 현장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음곡의 위치가 지금 현재 이 경안도로인가요? 아니, 하남에서 오는 도로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하남에서 이쪽이 하남이고요. 하남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그러니까 한강에서 하남 거쳐서 올라오면 음곡이고 이쪽이 남한산성, 이 고개를 넘어가면 광주. 네. 그게 음곡에서는 은곡인 줄 알았어요. 은고개라고도 하고요. 네. 음고개라고 하기도 하고 엄고개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름은 다 달라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 지명에 대한 스토리가 4가지가 전에 와요. 있어요, 그게. 예. 제가 여기서는 뭐 다 소개 안 하겠지만 피체와 관련해서 음고개가 공간적으로 뜨는 이유는 뭐죠? 음고개는 추남 상사님이 광희문에서 해월 신사님을 이제 시신을 수습을 해가지고 메고 이제 그날 밤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날도 비가 많이 왔어요. 예. 그래서 시신을 메고 가는데 너무 이제 비도 오고 그러니까 하룻밤을 쉬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는데 음곡의 근처에서 쉬어가는데 마침 그쪽에 어떤 기록에는 주막이다로 얘기하고 어떤 기록에는 뭐 작은 암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곳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근데 그때 쉬어갈 때 시신을 잘 거기에 그 방에 모셔놓고 이분이 죽장 갖고 시리받듯이 정중하게 계속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막집 주인이 그걸 보고 되게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기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랬던 곳이거든요. 그 기록이 남아있는 곳이 음고개예요. 그리고 그 주막이라고 하는 거. 근데 지금 현재 음고개에 가면 그 고개가 지금 현재 남아있고요. 물론 이제 도로가 확장돼가지고 옛날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예전에 주막이 있었을 걸로 파악이 되는 그곳에
오래된, 그러니까 역사 자체는 오래됐는데 옛날에 주막으로도 변했다가 사찰로도 변했다고 하는 게 지금 거기에 있어요. 지금 조그만한 사찰 있는데 거기 지금 남아 있고요. 그게 그 주막이 터인지는 우리가 확정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일대에서 고개를 넘어가는 근처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남아 있고, 아무튼 은고개, 엄고개 뭐 이런 그 지명이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엄현이라고 하는 것도, 예, 남한지라고 하는 기록, 그리고 동국여지 성남에도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한양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고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주를 지나서, 지금 현재 광주가 저기잖아요. 경안이잖아요. 경안역이 있었던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쌍현, 예, 쌍고개를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저기가 나와요. 그 곤지암이 나옵니다. 곤지암을 지나면 그 유사리, 그 다음에 삼암리 이런 지명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삼암리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신사님이 저기 묘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인호 상사가 곤지암을 지나서 여기 유사리에 가면은 천덕봉으로 올라가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이. 제가 지금 여기 표현한 데까지는 올라갔어요. 천덕봉은 여기 일대예요. 천덕봉이. 우리가 보통 가는 데는 저 요 빨간 길로 따라서 차량으로 타야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 답사할 때는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제 원래 길을 가려면, 그러니까 시신을 모시고 갔던 길은 여기 유사리에서 올라가던 길이나 이쪽에 삼암리 쪽에서 올라가던 길인데, 삼암리에서 올라갔다는 것보다는 유사리에서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는 유사리에서 이종훈 선생이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손병희 선생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산길을 최단기간 거리로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았으니까 갔을 거예요. 여기 가면은 유사리에 천덕봉 가는 길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천덕봉에서는 조금만 내려가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해 드렸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추가적으로 조사도 필요하고, 뭐 끊임없이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기본적인 이제 피체노정 그리고 순도노정의 대강은 좀 정리가 됐다. 그리고 이게 지금 조사한 게 20년인데, 2020년인데 벌써 6년 지났잖아요. 예, 꽤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조사를 또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장소들까지, 답사를 가기도 했고요. 그걸 정리를 하면 이런 지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기 송골에서 섬강을 따라서 문막, 흥원창, 여주, 남한강 따라서 두물머리, 그 다음에 이렇게 두모포까지, 그 다음에 한양의 경무청 소소문까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도하시고 난 다음에 해월신사 묘역까지 가시는 과정은 여기 좌포청에서 지금 종로 3가 단성사 그쪽에서 교영을 당하시고 광희문 밖에, 그 당시에는 공동묘지였거든요. 그래서 광희문 밖에 잠깐 모셔졌는데 바로 수습을 해가지고 광나루를 따라서 광나루에서 여기 근처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송파거든요. 송파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어디에서 아마도 2년 동안 매장돼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점은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못 찾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일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제는 기록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천도교 관련해가지고 교인 중에 몇몇 분들이 이 지음곡이라고 하는 것을 명칭을 내놨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 지음곡이라고 하는 그 곳이 아무리 땅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지도들이라든가 지리지 봐도 지음곡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나와요. 예, 물론 이제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못 찾은 것도 있지만 아무튼 더 이제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게 나온다면 요 송파 지금 현재 오늘날 송파예요. 그 당시에는 광주 북면이고 2년간에 있다. 그러니까 98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1900년에 이장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음고개를 따라서 해월신사 묘역인데 이 루트는 제가 지금의 차량길로 제가 표현을 한 거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듬성듬성 음고개가 툭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천덕산까지 유사리까지 간 걸로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늘날의 길로 이제 표현을 했지만 제가 이따가 이제 표현 또 하나 좀 보여드릴 게 또 있어요. 예, 아무튼 이제 결과를 저기 참그 완성이 되게 될 게 저 지도 밑에 그 이천시 설성역 앵산동에서부터 그다음에 저쪽 여주 그 북내로 오른쪽에 도로리까지 마지막 그 여전 그다음에 거기서 저쪽 부평리로 해서 원진역까지 그 같이 누구 참 그거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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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정선원 마을에서 송골까지 그 길도 네. 보통 길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든 그게 그거까지 넣으면 완전히 그 완전히 저기 사무총장님이 그리고 싶어하는 그림이 해월이 제가 오늘 보여드립니다. 예. 2년을 거기 계실 때, 그렇죠. 잡힐 때까지의 그 행적이 나와요. 그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예. 저 그림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하여간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역사 공간을 이런 그 지리 공간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중요한데요. 아무튼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이런 거라서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정거론 예, 여기는 이제 이천식천이라든지 이런 그 주요한 설법들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하지만 원진여 집으로 이동하기 전에 계셨던 곳이거든요. 여기에서 손병희 선생한테 3대 교주로 도통이 전수가 됐던 그런 곳이에요. 그 전에는 세 사람한테 이 집단 지도 체제 형식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손병희 선생에게 공식적으로 도통을 전수한 게 바로 정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해월 선생의 둘째 아드님인 최동호 선생이 계시는데 이분도 독립운동가로 순국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태어났던 장소이기도 해요. 지금 현재 마을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도 좀 세우는데 도와주기도 했고요. 우리가 세운 거 아니에요? 예, 최보따리 인문포럼이라고 좀 오래전에 썼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예, 다른 표지판도 또 있어요. 예, 제가 이것만 갖다 놓은 거고요. 원주 송골의 원진여 집인데 여기가 지금 집입니다. 옛날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안채, 사랑채까지 있었어요. 예. 근데 안채에 거주한 게 아니라 주로 사랑채에 거주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이게 이제 폭격 맞고 훼손되면서 지금 현재 복원해 놓은 게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집에서 살았다는 게 아니라 집의 구조가 달라요. 예. 이제 기록에 따르면 예, 지금 현재 이렇게 비석을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산을 등지고 산과 가까이 이런 피신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월 신사님. 해월 신사님은 36년 동안 피난 다니시던 분이에요. 예. 그러던 분이기 때문에 멀리서 위에서 바라보면 저기 멀리서 관원들이 오고 있는 것들 다 보일 수 있게. 그래서 언제든지 다른 길을 이용해서 피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어떤 집들을 정할 때는 좀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원진여의 집이고요. 여기는 이제 둔둔리인데 여기도 천도교인들이 많이 독립만세운동 펼쳤던 곳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둔둔리는 손병희 선생이 또 여기에 거주를 하셨던 곳이기도 해서 독립운동이 이루어졌던 곳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천도교인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학 답사를 할 때는 여기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곳이고, 그 다음에 문막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런 돌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예전에 문막이 있었던 그 물길이 지금 현재는 큰 길로 바뀌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문막 앞에 큰 하천은 그 하천이 원래 물길이 아니에요. 원래 물길은 저 안쪽으로 훨씬 더 와가지고 산 밑으로 꺾여 있었어요. 근데 홍수 여러 번 났었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물길이 확 바뀌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에 있는 저 다리 나에 있는 곳은 오늘날의 그 물길이고요. 옛날에 문막 물길은 저 물길이 아니에요. 예. 거기 현지 가가지고 다 이제 증언을 받고 했던 것들인데, 저기 섬강에서 여주 원진녀의 집에서 와가지고 섬강을 따라 내려오면, 문막을 거쳐서 내려오면 여기서 꺾어서 남한강 여주로 올라가는 거예요. 충주에서 올라오는 남한강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예, 거기가 바로 흥원창입니다. 옛날에 흥원창이 있었던 자리가 여기 그 제방 있는 안쪽에 지금 막 논이랑 있는 그쪽이거든요. 여기는 옛날에 강원도의 내륙 지역에서 올라오는 쇠고기나 모든 물산들은 다 흥원창을 거쳐서 섬강 따라서 와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갔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미 조선 중기쯤 되면은 흥원창의 역할이 거의 없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창이 아니라 사창들이 활동을 하면서, 여기 정약용 선생이 선산이 이쪽에 있거든요. 근데 정약용 선생이 선산에 참배하러 올 때 이런 데 와가지고 여전히 이 나루에서 나루새 받아먹고 있는 관리들의 이 가렴 주고 이런 것들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서 시도 남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아마도 회월 선생은 여기 아마 흥원창에 있는 나루에 잠깐 거쳤다가 여주로 갔을 거예요. 대표님이 씻은 게 여기서 쓴 거 아니에요? 회월이가. 자, 여주관에 여기가 이제 나루터가 있는 곳이고요. 여기 있죠. 예, 여기가 나루가 있는 곳이고, 저기가 여주대로예요. 여주대교. 예. 자, 지금 나루의 모습은 옛날에 나루가 있었던 자리로 지금 추정이 되는 곳인데, 예. 여주초등학교하고 여주시청 사이로 난 길, 이쪽에 중간쯤 지나면 옛날에 큰 길이 있었고, 비각이 있었고, 참수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거기일 것이다. 아마 옥사도 그 근처 어디였을 것이다. 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청심루가 있었던 자리에, 여주초등학교가 저긴데, 여주초등학교에 있었던 걸로 보여. 그리고 여기 지금 청심루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오래된 사진에도 봤듯이 강과 가까이 있었던 그런 누각이기 때문에, 예, 지금 도로로 나 있는 그 일대였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주에서부터 한양까지는 수로를 따라서 왔어요. 그 수로는 지금 현재 여기 흥원창에서부터 여주, 예, 그 다음에 철령, 양근, 그 다음에 광주, 양주, 한양까지, 여기까지. 예. 그 중간에 뭐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문제는. 근데 시간상으로 그게 가능한 건가? 빨리 왔어요. 예. 그리고 거슬러 올라오는 물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물길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을 타면 금방 갑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제 날짜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마 며칠 걸렸던 걸로 이해는 되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백길이 지나갔던 포구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지금 현재 남아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포구들을 다 이렇게 지명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일부는 그 포구가 있었던 마을에 표석을 세워놓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명이 가능한데, 지금은 여기가 다 상수원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배로 이동하다거나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또 팔당댐이 또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루트를 거쳐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양에 올라와서는 경무청에 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여기서 신문을 열흘 동안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서소문 감옥에 가서 구금이 돼요. 서소문 감옥에서 여기에 있는 그 고등재판소 분국이 있는데 고등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거의 뭐 한 10여 차례 받았던 걸로 아는데 여기를 그 목에다가 칼을 차고 예 근데 노쇠했잖아요. 72세인가 그랬으니까 너무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원주에서 붙잡히시기 전부터 좀 그 속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사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되게 기력이 쇠해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에서 신문을 또 심하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죄인으로서 동학의 괴수인데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있으면서 어렵게 생활을 하시면서 여기에 이 몇 차례나 이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한 1.5km, 2km 정도, 1.5km 정도 될 텐데 여기를 칼 차고 그 노인이 칼 차고 그러니까 칼을 차고 혼자서는 못 움직이니까 이 교졸 한 사람이 앞에서 칼을 메고 받쳐서 이동을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모정교라든지 이런 지나가면서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잠깐 쉬었다 가기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청계천에 가면은 동아일보 바로 뒤편이 있죠. 첫 번째 다리가 모정교거든요. 그 모정교를 거쳐서 종로통을 거쳐 갔던가 아니면 죄인이라서 사람을 보이게 하려고 했으면 종로통을 그렇게 갈 수도 있었겠지만 피막골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혹시라도 뭐 탈취한다든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은밀하게 다니든가 아니면 청계천로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을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는 제가 대략의 이동 경로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이동 경로가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으로는 이런 길들을 이용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고등재판소는 종각 있죠. 대각선으로 보면 제1은행 건물 있죠. 거기가 옛날에 의금부터였어요. 근데 의금부터가 바로 고등재판소로 바뀌는 그런 과정들. 1년 후에는 평리원으로 또 이름이 바뀌어요. 그 맞은편에는 전옥소가 있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전봉준 선생 그 좌상 있죠. 그거 세워놓은 게 바로 그 앞에. 여기도 의금부 전옥소예요. 감옥. 예. 아무튼 요 일대.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재판을 받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난 게 교형. 교형은 교수형이에요. 예. 목을 조여서 사형을 시키는 게 교수형이잖아요. 그걸 교형이라고 하는데 단성사회가 옛날에 좌포청에 교형장이 있었어요. 좌포청 터. 예. 동아일보 앞에는 우포청. 여기는 좌포청. 예. 여기에서 이제 교형을 당하신 거예요. 여기서 순도하시고 그 시체가 3일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져가기 보통 인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했던 것을 시신을 방치했다가 광화문 밖에 공동묘지에다가 동학괴수 최시영 팻말 세워놓고 거기다가 가매장을 해놓은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틀 동안 있을 때 예전에 안성 일대에서 동학군 토벌했던 그 참령의 아들이 억울하게 그러니까 동학군에 의해서 그 아버지가 그 당시에 그 동학군 토벌했던 참령이 이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 원수를 갚고자 담을 넘어와 가지고 해월 선생의 뒷머리를 손상을 시킨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제 부모의 복수를 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종훈 선생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수습을 할 때 그런 그 당시에 그냥 배로 그냥 싸졌다는데 나름대로 좀 틀을 좀 맞추고 해가지고 시신을 수습해서 광나루로 갔어요. 광나루에서 배를 타고 송파 쪽으로 가서 이상하 집에 모신 겁니다. 그때 이날도 3일 동안 계속 비가 온 거예요. 근데 2년 후에 송파에서 천덕산으로 모실 때도 비가 오고, 예.
자, 슬픈 날이었죠. 예. 자, 이게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도 교영장에 들어갈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러시아의 공사관 파블로프가 공사했던 파블로프, 그 다음에 니콜라이 마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들이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여기 옷이 약간 좀 이렇게 돼 있죠. 뒤에서 이분이 이제 노쇠해가지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니까 뒤에서 지금 옷을 끌어당겨가지고 자세를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지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발 보세요. 퉁퉁 부었죠. 그러니까 이미 오랫동안 여기서 몇 달 동안 이 구금 생활 하시면서 더 상태가 안 좋아지신 거예요. 예. 이 모습이, 나중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찍힌 사진이 러시아에 소개가 됩니다. 예. 코리아, 극동의 열쇠라고 하는 이름으로 러시아에서 책이 나오는데, 그 러시아에서 나온 책을 통해서 그 당시에 동학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동학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특히 해월 선생이 순도 당하신 그 당시의 얘기들이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책에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해월 선생의 큰아들 소수 최동희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던 과정에서 러시아의 레닌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있어요. 아마 이제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구술로 그 내용들이 이제 전해지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레닌이 최동희 선생을 통해서 최동희 선생한테 얘기를 할 때, 이미 해월 최시영 선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인 최동희 선생을 만났을 때, 되게 반가웠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최동희 선생이 그 당시에 독립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그런 일들이 1919년에 있었다는 그런 이제 기록들도 있습니다. 물론 구술에 의한 거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연구들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연관성이 있다면 그 당시에 러시아 레닌이 주창했던 사회주의의 대표적인 그런 가치가 민중을 위한 그런 가치였잖아요. 근데 동학의 가치가 뭐예요? 동학의 가치도 그 당시에 민중을 위한 그런 가치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레닌의 그런 사회주의 가치하고 동학의 그런 정신 가치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동희의 독립운동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려고 했던 그런 사정들이 좀 더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예, 자포증 단성사에 가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저희도 이제 내일 모레 답사할 때 이런 곳 갈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 광희문이 저쪽에 있는데, 지금 동대문을 기준으로 보면 광희문에 가서 시신을 수습하려고 봤더니 자포청의 포교 두목이었던, 그러니까 포교 아마 대장이었던 민흥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민배댁이라고 하는데 아마 배불뚝이 정도 됐었나 봐요. 그런 사람이 딱 지키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섣불리 광희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민흥호를 피해서 다시 동대문 쪽으로 나와가지고 동대문을 나가서 성벽을 따라서 광희문 밖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비가 많이 내리니까 민흥호라든지 지키고 있던 사람은 다 가고 없어서 다행히 어렵게 찾아서 해월 선생을 수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민흥호가 계속 지키고 있었으면 수습하는데 쉽지 않았겠죠. 아니면 그날 수습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민흥호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수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루트, 지금 현재 이제 성곽이 남아있는 흔적들이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동대문 DDP 쪽에서 올라오는 서울 성곽의 그대로 흔적이고, 지금 광희문은 이쪽으로 지금 복원이 되어 있는데, 원래 광희문의 위치는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도로 분리선 있죠? 요 정도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한 12, 15m 정도 되는데, 그때 1975년에 도로 확장하고, 이럴 때, 예,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옮겼어요. 그리고 원래는 일제시대 때 누각도 없애버렸어요. 예, 누각이 없었은 상태로 있었는데, 이때 이제 누각까지 다 복원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이 광희문의 바깥에는 그 당시에 공동묘지였어요. 예, 광희문의 바깥에 공동묘지였는데, 저기 광화문 바깥이죠. 여기에 가면은 천주교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예. 그 당시에 천주교 신자들이 엄청나게 박해받으면서 많이 죽어나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서소문 쪽에서도 참수당하고 많이 죽었지만, 이쪽에 또 죽은 사람들이 요 시구문을 통해서 나갔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기념관을 세워놓은 거예요. 광희문이 있는데, 여기 일대가 전부 다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예. 1909년, 예. 1907년에 그 대한제국 군대 예산을 시키거든요. 군대 예산 시킬 때, 거기에 항의해가지고 많은 이제 이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요. 예, 군인들이. 그때 엄청나게 또 희생을 당했어요. 그때 희생당했던, 군인들이 다 여기 동대문 나와가지고 여기 공동묘지 다 묻혔어요.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예, 일본군과의 군대 예산 때문에 전사했던 대한제국 군인들 시체를 찾으러 온 그 가족들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은 뭐로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네. 지금은 주택가죠. 예, 그게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또 확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많은 공동묘지들을 다 이동시킵니다. 우리 미아리 있죠? 미아리 고개 넘어가면 거기도 전부 다 아파트로 다 들어서 있죠? 거기도 다 공동묘지였어요. 이태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 해월 선생이 돌아가실 때만 해도 189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공동묘지였다라는 것. 예. 그리고 현재 이제 도로가 확장은 됐지만 음고개라고 하는 곳이 지금 남아 있고요. 그 도로 바로 안쪽에 지장사라고 하는 곳이 있다. 근데 아마도 조금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근데 그걸 확실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막이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를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기록에 따라서 작은 암자 같은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 지장사에 있던 우리가 지장사에 가서 또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나 오래됐냐? 옛날부터 있었냐?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있다가 없다가 그랬다는 거 계속. 예. 자, 그리고 유사리 가면 이제 곤지암 지나서 유사리인데 여기 절골인데 여기 천덕봉. 그 당시에 기록에 따르면은 이 장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긴 장자에다가 계곡 곡자인데 여기에 가면은 절골이라고도 있지만 큰 골이라고 하는 지명이 지금 현재 지도에도 나와요. 요 유사리로 여기 천덕봉 가는 길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 큰 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긴 장골. 같은 말이거든요. 그 주변에 비슷한 말로 쓰는 게 없어요. 삼합리에도 없고. 그런 걸로 보면 이 유사리를 따라서, 그리고 기록에도 유사리 쪽에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사리를, 올라가는 길로 우리가 비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원적산 천덕봉에 해월신사묘가 이렇게 이제 조성이 돼 있습니다. 내일 꼭 가보세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예. 네,
뭐 이런 얘기는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현장 답사하고 아니면 연구하고 하는 이런 성과들이 우리 일반인들,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면 동학 천도교인들, 일반 대중들한테 많이 이제 알려져야 되는데, 이런 작업들이 이제 계속 돼야 되고요. 사실은 제가 이런 작업들, 저는 종교가 달라요. 그렇지만 이 동학 지도자들을 조명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들을 왜 하냐면, 우리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 역사 교육 받으면서 뭐 해월 최시영 선생, 수은 최재호 선생, 그 다음에 의암 손병희 선생 얘기할 때 동학을 얘기하고 천도교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어려웠던 시절, 이 시대가 전환되는 그런 시절에, 근대 전환기에 정말 민중을 위해서 뛰어난 그런 그 철학적인 가치들이나 이런 이 체계들을 만들어서 민중을 각성시켰던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천도교 입장에서 보면 이 종교 지도자이기도 한 그런 그 중요한 분들이지만, 일반 대중들한테는 우리 민족사의 위대한 그런 스승 중에 한 분들이에요. 예. 사상가고 철학가고 위대한 민족 지도자들 중에 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점들을 조금 더 주안점을 두어서 조명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 동학 천도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런 분들의 정신 가치들을 좀 선양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이제 여주에 그 천덕산에 그 선생님, 해월 선생님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여주를 중심으로 해서 해월의 길, 동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주요 지도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조명하는 역사 기행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역사 탐방로로서 동학의 길이 이미 22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23년에는 여간길하고 코스를 편입을 해서, 여간길에 또 코스로 편입을 해가지고, 이제는 여간길을 걸으면 그 동학의 길도 관심 있는 사람은 또 걸어요. 네. 그래서 경기도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하는 편인데, 경기 옛길 6대로를 중심으로 이미 했지만, 경기도의 6대로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주요한 역사 탐방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여주에서도 동학의 길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리고 동학의 길의 핵심은 여주의 그 해월 선생의 묘소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고, 이런 길들이 그냥 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지속 가능하려면 여주시에서 하는 노력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여주에 교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주 교구에서도 앞으로 좀 역할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 계략적인 그 루트지만, 제가 그 앞으로 해월 선생의 순도 노정을 가려면, 묘소를 참배하는 여정을 가려면 이런 길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갖고 온 게 뭐냐면, 추남 박인호 상사 4대 교주입니다. 예, 동학의 천도교의 손병희 선생 다음으로 동학의 지도자가 되신 분이 추남 박인호 상사님인데, 이분이 수은 최재우 선생 그 78주년인가요? 예. 그 탄생 78주년, 100주년에, 예, 24년이면 100주년 되는 해예요. 그 해월 선생의 묘역을 참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천도교 종리원에 그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그때 갔던 길이, 자기 이제 양자이신 박래용 선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종리원에 많은 성직자들 모시고 같이 이제 갔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갈 때 이런 길들을 통했습니다. 여기 살고지를 거쳐서 송파나루를 거쳐서, 그러니까 광나루, 송파나루를 거쳐서 남한산성을 거쳐서 남한산성 남문으로 가가지고 동문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음고개 쪽으로 거쳐서 광주 종리원, 지금 경안 있는데, 경안시장 있는 데가 옛날에 경안역이 있었던 곳이에요.
예, 아마 종리원이 그 근처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쌍령을 지나서 곤지암을 갔다가, 곤지암에 가면은 곤지암, 말 그대로 곤지암 바위 있죠. 옛날에 저기 누구예요? 임진왜란 때, 탕금대에서 신립장군 있죠. 예, 신립장군 설화와 관련되어 있는 곤지암 바위, 그것도 보고 갔어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이분들이 쓴 책이, 그 글이 저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유사리까지 가가지고, 기록에는 이제 삼합리에 있는 지인들과 같이 이제 아마 이동을 하신 것 같은데, 해월신사 묘역까지 이렇게 가신 거예요. 지금도 보면 원적산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도. 예, 현대 지도에도. 자, 이렇게 갔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해월신사에 답사를 하려면 피체노쟁은 송골과 묵게나루가 아까 둔둔니 나루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둔둔니는 바로 여기 공항 있는 그 근처가 둔둔니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든가 아니면 송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여강 따라서 왔다가 흥원창으로 와가지고 흥원창에서 이제 남한강 물길이 갈라지는 모습을 좀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주로 갈 때는 어떻게 갈 수가 있는 방법이 다시 되돌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되돌아갈 때는 여기 문막 지나서 여기 정거론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정거론이 여기 여주로 가는 길이에요. 이어진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거론을 이제 저희가 갑니다. 그래서 여주로 왔다가 여주에서 이제 남한강을 따라서 가는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한양으로 들어가는 노선을 잡을 수도 있고요. 이제 어떻게 운용하기에 따라 다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노정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제일로 먼저 어디로 가냐면은 저희가 송골부터 먼저 갈 거예요. 저희는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가는데, 송골부터 갔다가 묵게나루 갔다가 아마 둔둔리를 아마 좀 거쳐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아까 독립운동 표석 있죠? 둔둔리 거쳐서 어디로 오냐면 저희가 문막나루, 그 다음에 흥원창 왔다가 다시 여주로 가는 길에 정거론, 예, 들렸다가 여주나루 들렀다가 여주목 하나 일대 보고 여주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찍 저희가 이천 앵산동을 갈 거예요. 향화설이 설법하셨던 여기를 갔다가 다시 이제 한강 강변 따라서 이동을 할 거예요. 강변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월신사 묘역은 이번 답사에서는 저희는 이제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를 갔다가 갈 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기 소소문 형무소, 그 다음에 정부 종합청사에 있는 경무청, 그 다음에 좌포청 자리, 좌포청 자리, 여기까지 가는 것. 제가 갈 때 여기 두모포 거쳐서, 그 다음에, 여기 광희문 밖은 저희가 원래는, 들어오는 길에 들릴까 했는데 아마 첫 시작을 광희문 밖에서, 해월 선생님이 순도하고, 가는 장면부터 일단은 먼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원주로 먼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번에 여주와 관련해서 해월 선생의 노선을 저희가 이제 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동학 지도자의 피체 노정, 순도 노정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요즘 하는 얘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하도 험한 세상을 많이 살았어요. 그쵸? 우리 국민들 정말 대단한 국민들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도. 아니, 해월 선생이 사시고, 그 다음에 수은 선생이 사시던 그런 시절, 다 거쳐서 동학 농민혁명 일으키고, 그래서 백성들이 크게 각성했죠. 그런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3.1운동, 의암 손병희 선생과 천도교를 중심으로 해서 동학 정신이 중심이 돼서 독립운동 시작한 거예요. 3.1운동 만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3.1운동 했어요. 그런 시민정신, 그렇게 해서 이 동학이 얘기했던 그런 시민정신들이 각성이 돼서 그런 인자들이 4.19에서
민주화 노력, 5.18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촛불시민혁명, 가장 근래 빚의 이게 전부 다 민중이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 민중에 각성되는 그런 요체들의 그 많은 부분이 그 기원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에 있고, 그 동학농민혁명 이전에 많은 밀란들이 있었지만 정말 이 핵심은 동학의 그 가치들이거든요. 그런 가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학의 가치들을 만들어내신 지도자들을 우리가 조명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뭐 그런 현장을 다닌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는 의미로 우리가 피체 노정도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저는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피체 노정을 다니는 게 답사고 여행이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역사 교훈 여행의 전형적인 장소가 피체 노정이고, 그런데 이 피체 노정을 그냥 단순히 그 고난의 길, 순환의 길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 길을 다니면서 이분들이 하려고 했던 민중들한테 하려고 했던 얘기들을 되새겨 보면 우리가 험한 시절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용기가 되는 그런 사실은 말씀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길을 찾는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뭐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